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동동아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동동아 여기는 국민TV 귀로만 듣던 국민TV의 팟캐스트를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합니다. 국민TV 광고를 모집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과 사업체, 그리고 알리고 싶은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주세요.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 또는 지역번호 02-3144-0933번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눈을 감고 걸어도 눈을 뜨고 걸어도 보이는 것은 초라한 모습 보고 싶은 얼굴 거리마다 물결이 거리마다 발길이 휩쓸고 지나간 호황한 거리에 눈을 감고 걸어도 눈을 뜨고 걸어도 보이는 것은 초라한 모습 보고 싶은 얼굴. 괜찮았습니까? 박수가 늦었습니다. 너무 감동해서 박수 치는 것도 까먹었네요. 자,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방송하는 라디오 백년전쟁, 오늘 5주간의 그런 장준환 선생 특집을 마치고 오늘 다시 방송의 돌아왔습니다. 장정이었어요. 그렇죠. 방송의 대장정이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무슨 노래부터 하느냐. 이 노래는 현미 씨가 불렀습니다. 이봉조 선생이 작곡을 했었고 60년대 초에 초중반 요럴 때 아주 히트했었던 곡인데 이 당시에 대학생들도 이 노래를 아주 좋아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는 이따가 밝히도록 하고요. 왜 이 노래를 제가 불렀는지도 천천히 밝히겠습니다. 오늘은 한일 기본조약 체결된 지 50년이 되는 해 장준환 선생 편을 다룰 때 마치 미처 얘기 못했던 또 사상계의 한일협정 반대투쟁 얘기는 하면서도 한일협정 자체를 우리가 못 다뤘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추악한 뒷거래로 이루어진 한일협정을 말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예. 근데 한일협정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말은 많지만 정작 또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게 말하면 한국과 일본의 국교 조약을 말합니다. 국교를 수립하는 조약. 근데 우리가 잘 보게 되면 교과서를 배웠던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렇죠. 예, 정확 공식 이름은 조일수호 통상조규입니다. 또는 병자년에서 병자수호 조약도 이렇게 조규 이렇게 불렀죠. 운양호로 무력으로 위협을 한 다음에 그렇죠. 이른바 건파워 그렇죠. 외교, 건십 디플로머시, 한포 외교죠. 한포 외교죠. 예, 그러나 1910년에 이른바
한일 병합 조약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우리가 식민지로 나라를 뺏기는 조약이죠. 네. 자, 이렇게 됐다가 45년 우리가 일본이 패전했어요. 네. 그래서 일본은 다시 거기 가서 다시 새롭게 나라를 만들었고, 네. 우리는 비록 분단국가지만 남북한 정부가 수립되었지 않습니까? 네. 이러면 새로운 정부와 새로운 국가끼리 수교를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렇게 수교가 했는데 이게 이제 1965년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 북한은 이제 아직까지 안 돼 있어요. 네. 한국과 일본 사이에 한일 기본 조약이 맺어집니다. 이게 국교 수교와 관련된 기본 조약이죠. 예. 그렇게 하고 여기에 좀 부속 문서들이 같이 붙어요. 이 부분 자체를 우리가 흔히 말해서 한일 협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1945년에 이제 식민지로부터 해방이 되고 20년 있다가 외교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건데 길다면 길 수가 있는 건데요.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예, 당연히 국교는 재수립돼야 되겠죠. 네. 예, 그렇게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인데, 근데 문제의 핵심이 이승만 정권 때 시작이 돼요. 네. 예, 당연히 시작됐죠. 되었는데, 5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으니까, 네. 이 한일협정이 조인되는 것은 65년이잖아요. 네. 그럼 45년으로 치면 20년이 걸린 것이고, 그렇고. 그다음에 한 15년 이상 걸린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시절부터 따지자면 15년 정도. 처음 시작은 했었다는 거죠. 국교를 예. 정상화해야 되겠다라고. 근데 그것이 15년, 20년 가까이 걸린 이유가 네. 뭐냐.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첫 번째로 한국과 일본 사이의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너무 컸어요.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컸다. 예. 이게 뭐 일본의 구보다 망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거였죠? 뭐 이런 거죠. 오히려 한국은 우리가 근대화시켜줬기 때문에 그거. 감사해야 된다. 네. 은혜를 모르는 민족이다. 이런 식이죠. 즉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오히려 뭐냐면 그것을 당당하고 한국이 고마워야 한다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당사자들이 있는 시대에 네. 이게 쉽게 말하면 한국과 일본이 기본적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시각 차이 너무 컸죠. 왜냐하면 우리가 싸워서 화해를 하더라도 때리고 맞은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따라서 식민지 문제 어떻게 정리하냐 문제가 굉장히 출발이 되겠죠. 근데 이 자체부터 틀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식민지와 피식민지, 맞나? 식민지와 식민보국 간의 그런 견해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이승만 정권 시절에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었는데. 네, 뭐 대중의 반감도 컸겠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워낙 일본과 한국 측의 이른바 배보상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에 대한 시각 차이도 크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다가 급물살을 타게 됐죠? 예, 그래서 사실 이승만 정권들이 할 수가 없었는데 네. 바로 61년대 5.16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쿠데타, 네. 일어나면서 박정희 정권이 이른바 야심찬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게 한일 회담이에요. 왜요? 어떤 점에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한일 기본주의, 한일 협정이지만 여기는 미국을 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한국, 일본, 미국 세 나라의 당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네. 요즘 한국과 일본 사이에 미국이 끼어들고 조종하는 거 있지요? 네. 그걸 좀 연상하시면서 들으시면 참 이해가 빨라요. 네. 일단 미국의 경우는 뭐냐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났어요. 그 6.25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한국전쟁. 6.25가 있으면서 뭐냐면 일본에 있던 수많은 전범들을 다시 복권시킵니다. 네. 다시 정치선에 내보내죠. 이들이 오늘날 자민당의 뿌리가 돼요. 예. 즉 반공치전선의 과거의 전범들을 내세워서 이들이 나오게 되죠. 예. 자, 그런데 뭐냐면 미국은 소련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과 미국과 일본 이 세 나라가 뭐냐면 동맹을 구축해서 아시안 냉전의 최전선에 서겠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이 태평양을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국교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따라서 그걸 강요하는 생각입니다. 강박. 그렇군요. 근데 일본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뭐냐면 복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전국이지만 이제 주변 국가들하고 국교 수립하면서 다시 아시아로 나가야 되겠죠. 예. 자,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1년에 새로운 국가로 나온다는 전후총산의 프로그램이 됩니다. 네. 이 전후총산과 함께 그다음 또 하나가 썩어도 준치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동남아시아나 아시아에 대한 시장 확대가 필요하잖아요. 예. 네. 전후복구가 어느 정도 끝났어요. 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그들이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터미네이터식으로. I'll be back. 예, 한반도에 I'll be back. 네. 한반도에 영향의 확대. 여기에 한국은 야심찬 사람이 아니면 박정희였어요. 예. 근데 박정희라는 사람은 잘 알다시피 쿠데타로 나왔잖아요. 따라서 쿠데타라는 것은 정통성이 결례된 정권이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취약한 정통성에서 미국에서 요구하는 것을 전폭적으로 수용할 처지밖에 없었어요. I am ready예요. 네.
여기에다 뭐냐, 그래서 미국 욕을 지켜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편은 뭐냐, 곧 있어서 자기네들이 뭐냐면 또 이제 정당 만들어서 대통령 출마까지 할 준비가 돼 있잖아요. 예. 이런 데 있어서 뭐냐면 가치적 성과로서 경제 개발을 하기 위한 착수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거나 또는 뭐죠, 정치 자금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 예, 미국과 일본, 그리고 군사정권으로 태어난 그런 대한민국 정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근데 재밌는 것은 미국과 일본은 국익이 있는데, 제가 말할 때 설명해, 한국에서는 국익이 아니라 박정희 정권의 이익과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그렇군요.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요? 일본에서는 한일협정을 뭐 개정하자. 예. 뭐 강제동원 재판 쪽으로 보면은 일본은 한일협정 뭐 해결로 모든 게 해결됐다. 네. 뭐 배상, 보상 다 필요 없다.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는데요. 핵심 쟁점은 뭐가 되겠습니까? 사실 문제점은 무척 많은데, 네. 그것만 하더라도 뭐 한 시간 이상 얘기해야 될 거예요. 근데 뭐 가장 이제 핵심 쟁점이라 할 때는, 물론 그 문제점에서 가장 큰 쟁점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공식 사과와 배상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는 부속문서가 있어요. 한일 기본조약 부속문서 중에 청구권 협정을 한 문서가 있어요. 청구권 협정. 예. 이게 뭐냐면 쉽게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문제에 대한 관련되는 그 한국에서는 그걸 청구권이라고 부르고 일본은 배보상 아니다. 네. 독립축하금이다. 독립축하금으로 또는 예. 경제 협력기부다 해서 이게 논란이 되는 바로 그 항목이에요. 네. 아주 간단하게 얘기 드리자면, 그건 또 여러 가지 얘기 길어지니까, 일본은 한일 회담 당시에 청구권 협정, 자기네 청구권이란 말 안 쓰지만, 네. 이른바 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청구 협정에 의해서 식민지 시기에 관한 모든 책임과 배상은 최종적으로 완전히 끝났다라는 입장이에요. 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우물쭈물 대답을 잘 못하는데, 예. 이게 뭐냐면 몇 년 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죠. 한국 대법원에서 뭐라고요? 나왔던 것이 뭐냐면, 그 한일 간의 청구권 협정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이어서 나온 한국과 일본 간의 기본 재산의 권리에 관한 내용이지, 관한 것이지, 개인의 청구권이나 식민지 지배에 따른 그런 배보상과는 관계없다는 것이 한국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 징용 끌려갔다가 억울하게 뭐 돈 한 푼 못 받고 돌아온 분이라든가 또 돌아가신 분이라든가 또는 위안부로 끌려갔던 이런 분들이 개개인으로 이렇게 청구하는 이런 것은 소멸된 게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얘기군요. 두 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는 네. 한일 협정 당시에 문서였던 청구권 협정은 식민지 지배에 따른 식민지 지배에 대한 청산에 관계없는 내용이다. 네. 그러니까 식민지 문제에 대한 배보상 문제는 안 끝났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군요. 따라서 또 하나는 쟁점이 개인의 청구권, 국가 사이는 징용 끌렸을 때 개인들이 받아야 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는 해소되지 않았다 하는 그렇군요. 협정에서 이 두 예. 가지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일본하고 한국하고 지금 다 달라지죠. 그렇죠. 한국 네. 정부라 해도 한국의 대부분 판결이긴 합니다만은. 네. 네. 그런 이런 와중에 민족문제연구소에서 2004년 8월 한일협정 체결 과정에 한일 사이에 있었던 추악한 뒷거래가 있었다라는 예. 것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예, 그걸 다시 최근에 얼마 전에 우리가 연구소에서 다시 재보도를 했어요. 네네네. 10년 지났는데 다시 한번 상기시켜줄 상황이라서. 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미국의 나라 NARA예요. 나라. 그러니까 요즘은 지금 우리나라 치면 뭐죠? 기록물 보관소. 국가기록원 같은 거죠. 네네네. 그래서 미국의 국립문서보관소에 소장된 문서들 가운데 네. 1965년 한일협정을 전환한 문서들이 이제 발굴이 되었어요. 이게 한국과 미국과 일본 사이의 비밀 협상에 대한 내용들이라든지 또는 바로 박정권과 일본의 기업가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라든지 예. 또는 독도 문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의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보면 여기 문서들은 주로 미국 CIA 보고 문서라든지 네. 정보 문서 또는 주한 주일 미 대사관이 미 국무성에 보고한 문서들 또는 주한 미 대사관의 비망록 예. 또는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의 문서 등으로 구성되는데 그 내용들 자체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다죠. 한국, 미국, 일본이 좀 수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문서뿐 아니라 비망록이라면 사적인 문서까지 있는 아주 풍부한 자료가 될 것 같은데 그때 그 한일 간에 돈 거래가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네, 우선 그것부터 얘기를 하면서 네네네. 이 문서들의 내용들아 중요한 것들 뭐 워낙 그 문서가 많으니까 하겠습니다. 예. 제일 주목하는 문서는 이제 화면으로도 나올 거예요. 네. 예, 영어입니다만 이제 그 영어로 된 것은 바로 즉석에서 우리 뭐 송병현 선생님께서 다 번역해서 하시겠죠. 이러시면 안 되고요. 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예.
자, 근데 그 문서가 한일 관계 미래라는 문서가 있어요. 네. 제목이. 이게 1966년 3월 18일자 미국 CIA 특별 보고서예요. 네. 그 스페셜 레포트죠. 네네. 66년 한일협정이 체결된 이듬해입니다. 예, 이듬해예요. 여기에 요지를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일본 기업들이 1961년부터 1965년, 그 65년 한일협정 체결되던 때지 않습니까? 사이에 당시 민주공화당, 이거 뭐냐면 바로 박정희, 김종필, 이들이 만들어내는 정당 아닙니까? 집권 여당이잖아요. 네. 예. 총 예산의 3분지를 일본 기업이 제공했다는 거예요. 출발부터 매판이죠. 전에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보는 라디오니까 네. 하면 또 자료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어느 정도냐면 각 개별 기업들의 지원 금액이 각각 100만 원에서 2천만 달러에 이른다는 거예요. 100만 달러에서 2천만 달러. 근데 뭐냐, 6개의 기업이 총 6,600만 달러를 지원했어요. 당시의 화폐 가치로 보면 엄청난 돈 아닙니까? 뭐 환산하기도 어렵네요. 네, 우리나라의 그때 그 수출을 1년에 1억 달러가 뭡니까? 1억 달러, 몇천만 달러도 제대로 못했을 때였는데. 예. 자,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이야기죠. 한일 협정에 대해서는 줄다리기한 과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냐면, 61년부터 65년까지 일본 기업으로부터 6,600만 달러를 받았는데, 문서에 또 이렇게 나와요. 민주공화당은 또한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 기업으로부터도 네. 돈을 받았다. 알려진 그럼 어떻게 돈을 받았느냐? 정부 방출미 6만 톤을 일본에 수출하는 과정에 개입한 한국 회사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쌀을 일본에다 수출할 셈이죠. 네. 할 때 뭐냐면 이 대가로 민주공화당에다가 11만 5천 달러를 지불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아주 보잘것 없었기 때문에 네. 11만 5천 달러도 뭐 그 작은 돈은 아닙니다만 네.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지금 뭐 일본 기업으로부터도 받고 우리 기업으로도 받고 CIA 보고서라고 하면 이건 루머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제 아마 또 이거 하면 또 누가 떠들 거예요. 그렇죠. CIA가 뭐 대단하는데 그렇게 보면 안 돼. 이 시기에는 CIA가 대단한 조직이에요. 네, 예. 적어도 이런 보고들이 사실은 뭐냐 앞뒤 맥락도 좀 많이 맞아떨어진 적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고서 내용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개를 했었고요. 예. 또 아니면 보도문서 공개해야죠. 예. 그런데 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건 뭡니까? 이 부분은 박정희 정권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 기본 조약이 일어나기도 전에 체결되기도 전에 이미 일본 기업으로부터 돈 받았다는 얘기죠. 예. 이건 뭐죠? 지금 적성 국가에 가까운 거 우리 식민 지배했던 나라로부터 지금 쉽게 말하자면 이건 뭐냐면 이건 이 매판 자금을 받은 거죠. 결국은 결론을 내놓고 네. 곧 한일협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놓고 돈부터 받아 챙기는. 예. 더 추악한 거는 당시 공화당은 다른 정당은 활동 못하게 한 다음에 그렇죠. 자기들은 이런 돈을 가지고 창당 작업을 서둘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창당 자금이 일본으로부터 받은 돈이었다. 예. 그것이 주였다. 주였다 얘기예요. 네, 물론 그러면서 한일 조약 협상에 나섰다는 것이 정상적으로 되겠습니까? 그렇군요. 예,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죠. 키포인트 여기서 보니까 일본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하는데 네. 그러면은 민간 차원이 아니라 바로 일본 기업의 배후에는 정부가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자, 생각해. 박정희 정권에 이때 네. 뭐 주로 이제 아마 JP, 김종필 씨가 이제 공화당 창당에 직접적으로 이제 네. 마스터 설계를 했겠죠. 예. 했는데, 느닷없이 일본 기업 가서 돈 달라고 해서 돈을 주겠어요? 안 주죠. 네, 왜 줍니까, 도대체? 이 돈이 외국으로 나가는 돈이잖아요. 네. 따라서 이 부분은 일본 정부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 그러면 이 부분은 한마디 얘기하면, 그때가 이것이 딱 한 번이 아니고 61년부터 65년까지 지속적으로 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이렇게 보면 이건 일본 정부의 사주를 받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건 사실은 매국에 가까운 거예요. 그렇게 매국이네요, 매국. 네, 네. 그리고는 그 국민의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그 의회에서 의결을 한 것도 아니고 네. 이 61년부터라고 하는 군사 혁명 정부부터 민정 그렇죠. 이양하기도 전에 자기들이 이미 민정 이양을 할 의지도 없었고 자기들이 당을 만들어서 쿠데타 세력이 정권을 잡아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서 예. 필요한 돈을 일본으로부터 받고 그리고 외교를 허함으로써 결국은 자기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겠다. 그 미국의 근심도 덜어주고 이런 식으로밖에 그 생각이 안 되는데 이 내용을 연구소에서 처음 밝힌 겁니까? 그렇지는 않았어요. 네. 이게
96년도에 꼬마 민주당이라고 있었죠. 예, 있었죠. 있었을 때 총선 유세 기간에 재미교포가 이 제보를 해요. 예. 그래서 꼬마 민주당에서 이걸 제기했는데 선거 때다 보니까 그냥 선거 때에 어떤 폭로전으로 치부되면서 그것이 갖는 엄청난 범죄성들을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고 언론 조명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또 연구소에서 다시 한번 이걸 잊혀진 자료를 재발굴해가지고 공개한 거죠. 그렇군요. 자료화면 이제 나갈 텐데요. 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예. 자, 이거 보게 되면 한일 관계 미래라고 자료가 쭉 나오죠. 네, 한일 날짜가 관계 미래. 1966년 3월 18일 미 CIA 보고서예요. 네. 보게 되면 알겠지만 이 보고서는 뭐냐면 한일협정이 체결되는 1년이 지나지 않아 가지고 네. 배포한 특별 보고서잖아요. 여기서 바로 아까 말했던 한일협정이 체결을 따라서 일본 기업이 한국 진출 대가 없는 게 없다는 겁니다. 네. 이 6,500만 달러는 그냥 준 건 아니겠죠. 그렇겠죠. 바로 정치적으로 세련된 한국인들은 부패한 한국의 정치인들이 일본 기업의 이해관계에 종속되는 일이 벌어질까 하니까 우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사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상당수는 이게 즉 일본 기업이 한국에 이 정부에다가 돈을 줬잖아요. 예. 그것이 결국 뭐냐면 일본 기업이 한반도 재진출이라는 것을 가져올 것이고 네. 이럴 경우에 대해서 한국의 우국지사들이 걱정을 굉장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겠죠, 당연히. 한마디로 하면 일본 기업의 이해에 종속된다. 누가? 네. 한국의 정치인들조차 네. 이렇게 된 거죠. 에이전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예. 자, 그러니까 이 보고서는 그 외에도 뭐냐면 한국의 영토 범위, 독도 문제, 제일동포 문제들, 한일 간의 현안들 문제들을 쭉 서술하고 있어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말했다 청구권 자금 문제도 다시 나오죠. 예. 이 청구 자금은 잠깐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이제 한번 이렇게 자료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네. 이게 워낙 지금 쟁점이 되는 거잖아요. 한일 기본 조약을 맺을 때 제일 이제 부속 문서의 청구권은 아까 말했듯이 일제 식민지 지배에 따른 피지배에 따른 이제 손배상 문제인데 예. 이것을 사실 일본은 일제 식민지 지배에 따른 공식 사죄나 그것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서 뭐냐면 어쨌든 근데 돈은 주겠다예요. 돈은 주겠다. 네, 돈은 뭐 아직 직권만큼이지만 그때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를 줍니다. 예. 그렇게 되는데 이 5억 달러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그래서 네. 논쟁이 두 가지가 되죠. 하나는 그 돈이 충분한가 부족한가죠. 5억 달러 부족하죠. 35년 동안. 그 당시 그 필리핀 몇 년 동안 네. 그 점령했던 거 10억 달러가 그 이상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일본에 불과 몇 년 안 됐는데도. 네. 자, 이러한 부분에서 뭐냐면 이제 그 청구권 장관의 가장 핵심은 첫 번째로는 용어 문제입니다. 네. 한국에서는 이것을 뭐냐면 너희들이 응당 갚아야 될 권리로서 가야 되니까 청구권을 부르겠다고. 네. 일본은 독립축하금 독립축하금으로 또는 줬어요. 예. 경제협력기금을 예. 주겠다라니까 전혀 다른 시각이죠. 예. 그러니까 이분은 바로 일제 식민지 지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자체가 용어에서 이제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각자 알아서 부르기로 했잖아요. 네. 두 번째가 바로 액수인데 5억 달러죠. 유무상 합쳐서 5억 네. 달러인데 이 청구권이 이렇게 우리가 볼 때 터무니없이 작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뭐냐면 이 문서에서 핵심은 바로 이런 청구권 협정이 거래되는 그 논쟁되는 가운데 한국의 민주공화당 계열하고 네. 일본 기업하고 부정거래가 있다. 이런 부정거래겠다. 아. 그래서 그 내용 한번 읽어보시죠. 예, 뭐 화면이 나오는데 어디 여기까지 다 읽습니까? 그럴 수는 없으니까 굵은 글씨만 하시죠, 뭐. 붉은 글씨. 예, 네. 예. 자, 민주공화당이 일본으로부터 자금을 받고 있다는 비난은 아마도 근거가 충분하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일본 기업들이 1961년에서 65년 사이 당시 민주공화당 총 예산의 3분의 2를 제공했는 바 각 개별 기업의 지원 금액이 각각 100만 달러에서 2천만 달러에 이르며 6개의 기업이 총 6,600만 달러를 지원했다. 21개월 전 자이반 타이반 해외 망명을 떠나기 전에 그가 가졌던 자리인 민주공화당 당의장에 새롭게 다시 지명된 여당의 실력자 김종필에 의하면 민주공화당은 1967년 대통령 선거운동 자금으로 2,6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한다. 한일 협상을 증진시키기 위해 김종필에게 지불되고 또한 여러 일본 기업들에게 한국 내에서의 독점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지불된 것뿐만 아니라 민주공화당은 또한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 기업으로부터도 지불을 받았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정부 방출 미 6만 톤을 일본에 수출하는 과정에 개입한 8개의 한국 회사가 민주공화당에
11만 5천 달러를 지불했다. 뭐 아까 좀 얘기 네, 좀 반복이 됐지만, 예. 네. 그 한마디에 이거 뭐죠? 일본과 청구권 자금을 놓고서 실강이라 하는 줄다리기 네. 하는 과정에서 김정필이 먼저 따로 돈을 받은 거죠. 그렇군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음. 내가 볼 때 이것은 뭐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조약을 두고 벌이는 사기네요. 그렇죠. 네. 매국이죠. 네. 이건 사실은 국가와 국가 사이 지금 손해배상 문제나 배보상 문제를 얘기하는데, 오히려 정작 그 김정필의 경우는 이 문서가 사실이라면, 오히려 일본 기업은 또 돈을 받아먹고, 그걸로 공화당 창당 자금하고 선거 자금으로 쓰고, 나아가서는 이 돈의 대가로 일본 기업의 한반도 진출을 얘기해주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일본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한테도 돈을 받아먹고, 이거 전형적인 매국의 뭐 얘기죠. 스포츠로 따지면 뭐 승부 조작이나 마찬가지예요. 돈 받고. 네네. 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일본은 박정희를 만만하게 봤나 봐요. 저는 그게 이제 감히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예. 놀랍지 않아요? 네. 일제 식민지 지배가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하긴 만주군 출신이고 또 네. 일본 육사에도 다녔었던, 일본에도 많은 인맥이 있었던 그 만주군 시절에, 일본군 시절에 선배 동기들이 일본의 주요하게 그 정관계에 포진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예, 박정희의 과거를 듣고서 전부 다 만세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 일본 우익들이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잘 보세요. 지금 네. 우리가 이 청구권 협정을 해서 우리가 받은 것이 3억 달러의 무상이잖아요. 네. 무상 3억 달러인데 지금 뭐죠? 이 JP를 통해서 들어갔던 돈이 6,600만 달러예요. 네. 쉽게 말하자면 5분의 1이 20% 이상이 커미션으로 받은 거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정식으로 한국 정부에 지불한 그런 지불하게 됐던 돈, 예. 그거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이 바로 박정희와 그 일당들을, 그야말로 당이죠. 예. 민주공화당 일당이죠. 예. 당을 만들기 위한 돈으로 들어갔다는 이건 얘기입니다. 맹맹 민주공화당 창당부터 매국으로 시작한 거예요. 예. 그렇군요. 한일협정 마크 교섭의 주역 김종필 공화당 의장, 제2의 위안형이 되더라도 한일협정을 밀어붙이자고 했다 그랬는데, 예, 정말 위안형이 된 아까 거군요. 미국 보고서에서 이 돈 받고서 한일협정을 수월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제2의 위안형 맞습니다. 그렇게 봐야죠. 예. 자, 이렇게 되는데 뭐냐면, 이제 여기 보면 문서가 여러 가지 많이 다루고 네네.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우리 흔히 말해서 아까 그 말이죠. 최종적으로 모두 일괄적으로 타결되었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라든지 원폭 피해자 문제라든지 다양한 피해자들의 모든 문제들은 개별 개인 청구권이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사안에 따라서 논의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일본 정부는 다 일괄 타결됐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한국은 우리 피해자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이 문서 보면 한국의 박정희가 네. 패키지 요즘 말로 일괄 타결로 했다는데 이것이 박정희가 했지 일본 정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괄 타결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패키지로 한다는 그런 뜻인 예.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네. 즉 쉽게 말하면 우리 손병희 선생이 네. 일본으로도 받아야 될 게 있어요. 나도 네. 받아야 될 게 있어요. 네. 왜냐면 박정희라는 사람은 대통령이지 내 거나 우리 거에 대한 권리는 안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박정희가 얘들 것까지 손병희, 박하준까지 일괄해서 다 내가 알아서 다 할게. 통치게. 나한테 주면 된다. 그렇죠. 통친 거예요? 네. 통친 거죠. 우리한테는 얘기도 안 예. 하고. 이것이 바로 박정희가 한 것이 일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박정희를 요구했고 사실 네. 이 배후에는 뭐냐면 일괄 타결을 했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미국이 이 한일협정의 체결 과정에서 깊숙이 개입했다는 게 다 나와요. 아, 그렇군요. 예를 들면요. 예, 우선 먼저 아까 강제동원 피해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피해에 대해서 일괄 타결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예, 그게 무슨 얘기인가 보면 되면 이 사무엘 버거라고 있어요. 그 당시 주한 미국 대사예요. 사무엘 버거. 예, 예. 이 사무엘 버거가 이 버거 대사가 미 국무성에 보관 전문 보고가 있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박정희는 배상 요구보다는 네. 자, 중요한 얘기죠. 네. 배상 요구보다는 네. 원조를 포함한 일괄 처리에 관심이 있었으며 네. 자, 이렇게 했으니까 이건 이제 사무엘 버거가 박정희가 이런 식으로 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일본 식민지에 대한 배상보다는 원조를 포함한 패키지 통치는 것에 관심이 있다. 아. 두 번째 또 하나는 증거 자료가 없는 일부 청구권의 경우도 있죠. 네, 네. 예, 자료가 없어서 경우는 포기를 우리 일본에게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자료가 막 나오고 있잖아요. 네. 당장이 뭐냐면 그것은 근데 애초부터 보죠. 우리는 증거를 찾지도 않고 찾을 노력도 없고
그냥 뭐 증거 없으면 우리가 포기할게. 그러니까 그래서 통째서 얼마 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역시 쿠데타를 성공시키고 일본에 갔을 때 그를 축하해주러 모였던 만주군, 선후배 인맥들 모인 자리에서 메이지 유신 지사들의 감명 받았다. 나도 그 닮겠다라고 얘기한 사람 닮네요. 예. 그 메이지 지사보다 못하죠. 그 사람들이 애국이라도 하죠. 사실 메이지 유신 지사들도 미화된 측면이 참 많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근데 보세요. 네. 어떻게 됐냐면 박씨 엄청나게 큰 실수를 한 거죠. 왜? 일본에 다 있잖아요, 자료들이 지금.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십몇 년부터 다 가져오고 있잖아요. 박씨는 그런 짓 한 번도 안 하고 그런 노력 한 번도 안 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하나하나씩 발굴해서 보고 있는 그런 자료들은 휴지 조각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강제동원 문서도 기업 문서도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없는 걸로 하겠다라고 지가 50년 전에 얘기한 거잖아요. 예, 왜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그 해당 그 보고 부분은 그 나도 정치인에 가면 읽어보시는 게 좋겠죠. 여기도 굵은 글씨부터 보시면 되겠죠. 자, 예. 읽겠습니다. 박정희가 금액이 만족스럽다면 일본인들이 지불 금액을 어떤 종류의 자금으로 지칭하든 개의하지 않겠다. 라는 미 관리의 의견의 출처를 나는 모르겠다. 나는 그가 박정희와 대화할 때 현장에 있었다. 그리고 만일 이것이 그의 해석이라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그에게 알려주고 일본인에게도 정확하게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 우리가 가진 정보에 따르면 박정희는 애당초 처음부터 청구권과 무상 공여 지원 자금들이 한 묶음으로 일괄해서 처리될 수 있다는 관점을 취했었다. 일본인들은 이 자금 총액을 그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적절하게 부를 수 있지만 한국인들은 그것을 청구권에 대한 배상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 방법은 차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박정희가 나에게 말했는데 그가 일본인들에게 제안하기를 증거 자료들이 훼손되어 어떤 청구권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총액 중 경제 원조 부분은 패키지 방식과 연결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액수가 합의되었을 때 한국인은 그것을 청구권에 대한 보상으로 부를 수 있고 일본인들은 그것을 증거 자료가 없는 부분에 대한 무산 공여라고 부를 수 있다. 네. 야. 문서 쪽 자막도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한 번에 박정희 애초부터 식민지집에 대한 청산에 대한 의지는 없었어요. 네. 본인 자신이 친일파인데. 그렇군요. 본인 무슨 낯짝으로 일본에다가 우리 식민지집. 그러니까 보통의 제대로 된 정보라고 한다면은 최대한 협상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러이러하게 해서 우리한테 잘못하지 않았느냐. 증거는 이와 같다. 라고 갖고 있는 걸 내보이거나 아니면 없는 거는 미국을 통해서라도 좀 달라 그래서 어떻게 좀 유리하게 끌고 나가야 될 텐데 지금 불감청위원정 고소원이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감히 청하지 못해도 일본이 진실을 원하는 바를 알아서 긁어준 거예요. 그렇죠. 일본에서는 감히 내가 그렇게 해줬으면 하겠는데 그렇게 얘기 못 하겠는데 제대로 일본 알아서 지가 해준 거예요. 제국 일본 군을 키운 거예요. 일본에서는. 네. 박정희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자기는 혈서까지 써가지고 일본 제국에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일본에 대해서 뭐냐면 한국 정부의 대통령으로서 대표로서 요구할 수 있는 근본적인 도덕성과 역사성이 없었어요. 79년도 1979년도 11.6대 이후에 그 소식을 들은 일본에서는 최후의 황군 즉 구일본군이 죽었다라고 애통했다고 하죠. 그렇죠. 그렇게 이 한마디 얘기하면 뭐 이제 미국은 다 이거 파악하고 있죠. 그 한국은 청구권을 부르고 일본은 뭐냐면 무상 공여라고 부를 수도 있다. 진짜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면 그럼 이제 이 첫 번째로 우리가 정치적 청구권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해서 발생했느냐 때 박정희와 미국과 일본의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일본은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니네가 그러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얘기할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박정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지금 좀 불리하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액수 문제가 나오겠죠. 액수. 유무상 5억, 합의 5억 달러죠.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문서에 나와요. 보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좀 편하게 쉽게 좀 얘기 좀 해주셔도 한마디 이야기하면 이제 이겁니다. 이제 받아야 될 돈,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일단 그 전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본 사람들이나 일본의 재산들이 상당수가 한반도에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일본에도 제일 동포들이 여러 가지 재산들이 있을 수 있죠. 한국의 재산들. 이 문제에 대해서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 있다가 나간 일본인들은 한국에 있는 재산을 포기해라. 포기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 대신 한국이
일본에다가 청구권을 요구할 때 네. 한반도에서 일본인들이 포기했던 재산을 깔아.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미국의 시각은 한국에 너무 많이 요구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보고서 내용에. 예, 그렇게 해서 뭐냐면 즉 이 쟁의 중에 지금 미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라서 네. 한반도에 있는 일본의 재산은 일본이 포기해라. 그다음에 한국은 일본에다가 청구권을 요구할 때, 왜냐하면 또 재산권을 요구할 때 일본인이 손해본 한반도에 손해본 만큼을 네. 까야 된다라는 입장이 그죠. 그러면서 뭐냐면 이 전체적인 액수까지도 네. 대충 3억 원 정도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것이 3억 달러. 예, 3억 달러죠. 요것이 나오는 게 바로 이제 미국 문서에 나오는데 이 핵심 미국이 조절해줘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그 돈을 조절했다는 겁니까? 돈의 액수를? 그렇죠. 와. 대가 양쪽에 있어서 이 정도로 합의봐라. 예, 그 한번 문서 한번 보시죠. 예. 그럴까요? 뭐 읽는 부분이 많은데 뭔데? 워낙 이게 비밀보고는 있는 그대로 읽을 수밖에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예. 예. 미스터 킴, 그러니까 김종필이죠. 미스터 킴은 일본이 무상공여 쪽으로 적어도 2억 달러를 먼저 제시하지 않는 한 9월 13일 회의에서 비공식적으로 시사한 5억 달러 이하로 한국 측이 다시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렇지만 일본 측이 그렇게 한다면 한국 정부가 제한 금액을 4억 내지 4억 5천만 달러로 낮출 수도 있을 것이라고 미스터 킴은 지적했다. 신분이 밝혀지지 않은 이 주한 미 대사관 직원은 자신이 이전에 개인적인 견해로 무상공여 금액은 3억에서 4억 달러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관점을 비춘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그는 이 범위는 합리적인 관점에서 더욱 좁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고 아마도 그 범위는 3억에서 3억 5천만 달러 사이가 되지 않겠느냐고 시사했다. 예, 그 이야기예요. 이 내용은 이제 읽어놔서 빨리 안 들어올 텐데 쉽게 말하자면 김종필이 네. 이야기인데 일본이 미리 2억 달러를 제시하지 않는 한은 네. 우리도 뭐냐면 그 한국도 비공식 5억 달러 이하로 한국이 다시 제한하기 어렵다라고 네. 얘기하면서 뭐냐면 서로 좀 맞추자는 게 액수예요. 맞추자는. 액수 폰을 맞추자는데 대체로 미국 쪽에다 얘기해 주는 것이 한국의 외무부 직원이 아마 우리가 협상하면 3억 5천 달러 전환 시기로 결정될 것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미 대사관 직원도 개입되고 즉 예. 한일합정 교섭 과정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다는 예. 압력도 놓고 뭐 이렇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예,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에서 네. 액수 조정에 대한 미국이 정보를 받지 않습니까? 네네. 받으면서 이제 미국이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충 왜냐하면 숫자가 맞춰지고 있잖아요. 네. 요 숫자를 기준해서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이제 액수 논쟁에서 액수 논쟁. 액수 합의하면서 일괄 타결로 가는 이 과정에서 미국의 압력이 가는데 이건 제가 보니까 간단히 설명하고 전문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1962년 62년 7월 13일자예요. 네. 7월 13일자 미 국무성이 주한 주일 미 대사관에다 발송한 전문이에요. 네. 그 요약을 하자 미리 이렇게 하면 요약 설명을 듣고 하면 이제 전문을 함께 읽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미국은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한일 협상이 타결되도록 압력을 다 가하고 네. 필요하다면 박정희와 일본 수상 사이의 비밀 메시지의 전달 등 중개 역할을 하고 네. 이제 뭐 여기까지는 있죠. 그 다음에 한국 측에 대해서는 청구권을 강조하지 말고 청구권 지불, 무상 공여, 장기 저리 차관을 하나의 패키지로 받아들이라고 강요하고 네. 이렇게 하면 쉽게 말하면 청구권 말이 사라질 수가 있죠. 네, 덮여버리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한국 정부의 압력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주는 개발 차관이나 또는 이 바로 한일 협상의 타결과 관련이 있다고 말해라. 돈이 더 필요하면 우리가 미국 돈으로 차관 빌려줄게.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 얘기 아닙니까? 한일 협상 타결 잘 안 되면 개발 차관 공여도 잘 안 해주겠다 이런 얘기죠. 아, 그렇군요. 이 협박이죠.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 한번 좀 읽어보시죠. 알겠습니다. 예, 제가 예. 읽어볼게요. 해당 부분이 여기 있네. 현실적이고 저 수첩 왕자 아닙니다. 네. 현실적이고 미래를 내다보며 합리적인 협상을 통해 타결을 이루도록 한일 양측에 주재하는 대사관 인력과 영향력을 사용하라. 필요하다면 비밀 메시지 전달을 위한 통로로 미국을 이용하도록 권하라. 협상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박정희 의장과 일본 수상 사이의 비밀 중개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시도하라. 한국 정부 최고의 층을 접촉해 청구권 문제를 최고 지금 박정희죠? 예.
청구권을 강조하지 않고 하나의 패키지로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청구권 지불, 무상 공여, 장기 처리, 차관을 포함한 합리적인 수준의 타결 방안을 생각해 보도록 설득하라. 만일 합리적인 일본의 제안을 받아 한국 측이 흥정에 나서도록 만들기 위해 한국 정부에 대한 추가적인 압력이 필요하다면 미국의 개발 차관 공여가 협상 타결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하라. 그러네요, 진짜. 네. 너 자꾸 땡깡 부리면은, 땡깡 부리고 잠깐 자존심만 세우려고 그러면은 우리 돈도 안 빌려주겠다. 예.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이게 미국의 경우에는 일본을 이제 대타로 정책 내세우려고 하는 거지 않았어요? 그렇죠. 동아시아에서 네. 일본을 대리인으로 삼아서 경제나 군사적인 네. 부담들을 다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네, 네. 네,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뭐냐면 쉽게 말하면 뭐죠? 가장 큰 결례가 있어요.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입장에서 뭐냐면 박정희 정권은 내키지 않아도 한국 여론을 고려해서라도 청구권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제가 하면서도 참 답답한데 이런 게 외교인가 싶어서. 네. 근데 미국은 청구권이라는 말 쓰면 일본에서 안 받으니까 예. 청구권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죠 무상 공여 그다음에 장기 처리자거나 하나를 묶으면 다른 용어를 써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써버려서 어물쩍 넘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뭐냐면 이 액수도 어느 정도까지 제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네. 만일에 한국 정부가 말을 안 들으면 우리 요즘 말로 하자면 예산 가지고도 지원하는 것도 줄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선악의 중재자가 아니죠. 요즘 말로 은어시면 오다를 때리는 거죠. 협박과 함께. 그렇군요. 예. 세계의 경찰이라고 자부한다고 하는 미국이 동아시아에서의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일본을 통해서 한다. 예. 거기에 한일 간의 지금 껄끄러운 외교 관계는 부담이 되니까 어떻게든 얼마 안 되는 돈으로 퉁치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우리 물 한 잔 해야 되겠는데 답답해 죽겠네요. 저도 좀 이거 하면서도 좀 화가 많이 났어요. 몇 번 봤는데. 근데 더 웃긴 것은 저는 중재는 할 수가 있어요. 건별할 자리는 아니라서 이게. 예, 건배할 자리는 아닌데 이 로고는 확실하게. 그러면 이거 보십시오. 네. 지금 뭐냐면 아까 같이 미국의 관리들이나 외교 요원들이 네. 만나서 이렇게 중재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중재가 아니라 그 가이드라인이 일방적이거나 고압적이라고 하는 자체가 더 이제 한국에 있어 한일협정에서 미국은 뭐냐고 볼 수 있고 한국이 정정당당한 하나의 독자적인 국가로서 주권을 가지고 일본에서 당당하게 협상에 임할 수 있는 원천적인 제약들을 미국이 또 주고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김정필은 2004년에 KBS 이노 스페셜에 나왔다 그러는데 그 미국이 관련됐다는 것에 대해서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같은 내용은 날조된 것이라고 얘기했다는데 뭐죠 그러면? 지가 다 했다는 얘기입니까? 미국이 개입한 바가 없다고 하면 제가 볼 때 김정필 씨가 독박을 써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관여 안 했어도 독박 쓰고 관여했어도 문제가 되고 저는 네. 이렇게 보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네. 더 중요한 것은 한일협상 자체가 50년대 됐다 그랬잖아요. 네. 정확하게 하면 되는데 1950년대 한일협상 자체도 사실 미국의 요구가 더 컸어요. 그러니까 한일협정을 처음 시작할 때 그것이 미국의 요구가 컸다. 그렇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당시가 51년도 전환식에 나오는데 6.25 전쟁에 사실 안전표하면 아사리판이었잖아요. 네. 여기서 한일 국교 수립이 될 수가 없잖아요. 네. 이 상황인데 그래서 여기도 보면 한일협정에 관련되는 50년대 문서가 같이 있어요. 네. 1953년 7월 16일 날 발간된 미 국무성 정보 보고서예요. 네. 문서 번호가 6287번인데 거기에 읽어봐 주실래요? 인용하신 것들이 있죠. 입니까? 예. 자, 한일 협상은 당시 일본에 최대하고 있던 제일 한국인의 법적 신분과 국적 문의를 논의하고 뒤이어 기타 현안 문제들의 타결을 협상할 공식회의 의제들을 마련하기 위해 연합국 총사령관의 주선으로 연합국 총사의 주선입니다. 네, 예. 1951년 미국이죠? 10월 21일 양국 대표단이 회담한 것으로 시작되었다. 네, 또 이 보고서에 또 다른 또 이어서 나온 내용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네, 예. 동보고서는 또한 한국 측이 협상에 확고한 협상 자세를 갖고 일본과의 관계에서 지극히 독립적으로 나오는 것은 상당 부분 미국으로부터 받고 있는 직접적인 군사, 경제 원조 및 한일 관계에 대한 미국의 감독에 따른 한일 관계에 대한 미국의 감독에 따른 중재 영향력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고 네, 또 나오죠? 일본 정부가 한일 협상 타결의 필요성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로 네. 일본 정부가
한국과의 전체적인 협상 타결을 이루도록 미국이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일본에서는 한국이 쉽게 말하면 한일 협상하자고 해도 콧방귀도 안 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뒤에 미국 형님이 얘들 이거 이번에 손잡아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을 아니까 이게 좀 어쨌든 간에 인사 같이 대화를 해줘야 되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전쟁과 또 독립한 지 얼마 안 돼서 민족적인 감정 이런 것 때문에 지지부진했던 이것을 군사정부가 들었음으로써 일거에 해결해지기를 요구합니다. 그 군사정부들의 주역들은 거의 모두가 일본군 아니면 만주군 출신이었기 때문에 또 자신들의 뭔가 돈도 필요하고 경제 발전도 일으켜야 되고 명분이 서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굴욕적인 한일협상의 길로 나선 거군요. 여기 이제 독도 얘기 나온다면서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독도 분야에서 이제 많이 이제 알려졌어요. 근데 사실은 책도 나오고 근데 도대체 독도 문제에서는 미국은 어떤 입장이었을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숙미가 많잖아요. 아니 중립적인 입장으로 저는 대강은 미국은 그런 것에 대해서 관련하지 않는다. 관여하지 않는다. 각국의 영토 문제니까. 근데 실제로 뭐냐면 일본의 주장을 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요? 그 당시 문서들 50년대 문서 보면 보시죠 한번. 한번 보시죠. 미국의 그 문서에 보면 이런 거 나오죠. 한국과 일본 사이에 이거 뭡니까? 리앙크루트. 리앙크루트 락. 그러니까 이게 붙인 독도. 그렇죠, 독도. 이름이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들이라는 제목의 1953년 7월 22일자 비망록에서 독도에 관한 미국의 입장은 1951년 8월 10일 딘 러스크 국무부 차관보가 주미 한국 대사에게 보낸 각서에 나타나 있죠. 내용은 다음과 같네요. 한번 보십시오. 독도, 다케시마 혹은 리앙크루트 바위로도 알려져 있는 이 섬에 관해서 정상적으로 사람이 살지 않는 이 돌바위 형성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 결코 한국의 일부분으로 다뤄진 바 없으며 1905년 이후 일본의 시마네 현의 지역사무소 오키섬에 관할하에 있어왔다. 이 섬은 이전에 한국에 의해 영유권이 주장되어진 바 없으며 와. 이게 이른바 유명한 러스크 각서 또는 러스크 비망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 국무부 차관보 딘 러스크. 이거 보면 알겠지만 이런 이야기예요. 원래 이것은 그 당시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원래 이야기를 했었어요. 한국의 영토로서 왜냐하면 우리가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서 최종 강화 조약이 맺어질 때 일본의 점령지하고 일본의 영토를 나눠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점령지하고 점령지 플러스 식민지겠죠? 하고 이제 영토 나눌 때 독도 같은 건 어떻게 되냐 할 때 당연히 독도는 한국 쪽으로 넣었었어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 일본의 로비를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맺을 때. 그렇게 해서 독도가 빠져버려요. 처음에 넣었는데 일본이 로비를 해서 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뒤에서 딘 러스크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무슨 얘기죠? 이 딘 러스크는 사실도 왜곡한 거예요. 결코 한국의 일부로 다뤄진 바가 없다. 이 말이 됩니까? 아니죠. 이미 한국 영토를 했었잖아요. 두 번째로 1905년에 일본의 시마네 오키섬에 관할에 있어도 왔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일방적이었죠. 그 당시 레일 전쟁 당시에. 일본의 주장이기도 하고. 이전에 한국의 영유가 주장되진 바가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미 그 전부터 다 관리해 왔잖아요. 한마디로 이런 식의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러면서 이제 이런 점에서 볼 때 저는 미국이 우리에게 과연 뭐냐를 얘기할 때, 지금 미국을 미워하면 안 된다 봐요. 근데, 이런 것들의 내용들까지도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이런 걸로 이루어진 미국은 우리에게 도대체 뭔가라는 걸 묻고 싶어요. 실제로 그것은 이 독도 문제에서 미국은 또 이렇게 합니다. 이 논쟁에서 가능한 최대한을 보면서 미국이 발을 빼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믿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만일에 일본 정부가 중재를 요청할 때는 국제사법재판소나 유엔에 제출하라고 우리는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식의 만약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미국 정부의 법적 견해를 요청한다면 우리는 1951년 8월 10일에 러스크 각서를 제거해주다. 그 러스크 독도는 일본 거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예, 결국은 미국은 적어도 1950년대에 예. 독도를 어떻게 했다? 일본에 넘겨준 거죠, 사실은. 일본은 손을 들어주겠다. 들어주겠다 확신한 예. 거예요. 지금 보니까 예. 미국은 대한민국은 항상 미국을 제일 가는 우방이라고 생각하고 모시기도 하고 은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만 적어도 이걸로 봤을 때는 일본에 따라려 있는 종속 변수로 일본을 최대 맥마로 생각하고 동아시아에서 거기에 이렇게 대한민국이 그 편입이 되는 예. 이런 꼬붕 비슷한 이런 기분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갖는 애정의 실체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네. 예,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것들을 보게 되면, 이거는 1993년에 비밀 해제가 된 문서들이에요. 네네. 됐는데 실제로 뭐냐면, 비밀 해제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열람이 가능했던 것이죠. 예. 근데 여전히 이 문서들 가운데 일부는 삭제거나 색칠돼 있거나 안 보이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비공개가 여전히 그 문서 내도 되어 그렇군요. 있다 이렇게 돼 네. 있어요. 근데 예. 그렇게 되면은 박정희 지지자들은 한일협정 결과 예. 일본이 제공한 청구권 자금을 조국 현대화의 종잣돈으로 사용했다 그러고 네. 이 한일협정을 높이 평가하는데 이번에 이제 본 문서 그리고 지금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전혀 그런 게 아니다. 예, 한마디 얘기하면 자, 우리 첫째로 봅시다. 네. 이것은 뭐냐면 한국이 제대로 준비를 해서 한 것이 아니죠. 네. 한국이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미국의 요구와 압력이 제일 큰 결정적 요소였잖아요. 50년대부터. 네. 근데 미국이 한일 사이 교섭하고 그 조약을 체결하라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준비를 해서 하겠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박정희 정권은 대뜸 했지 않습니까? 네. 했는데 어떤 거냐면 일본에다 요구해야 될 청구권의 내용조차도 정리를 못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고서 증거가 없으니까 우리 포기하고 패키지를 달렸다 했죠. 네. 이런 게 바로 졸속이에요. 돈이 필요했던 거군요. 졸속과 무능이죠. 예. 무능하고. 네,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실제 식민 지배 피지배에 따른 네. 그 책임을 묻고 그것이 공식적 용어로 정착이 돼야 되는데 한국은 청구권을 부르고 일본은 무상공여 또는 독립축하금을 준다. 독립축하금은 아주 좋은 뜻으로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굴욕 외교죠. 네. 미국에 대해서도 단 한 번 당당하게 얘기 못하고 이 협상 과정에서 우리 문제인데 네. 일본에 대해서도 제대로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못하고 문을 쳐지도 못하고 박정희로서는 굴욕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매국 조약이죠. 매국 조약. 네. 실제로 이건 어떤 거냐면 실제로 이 3억 달러를 받은데 네. 따로 6억 6천만 달러를 정치자금 받았잖아요. 일본으로부터. 예. 이건 매국행위입니다. 그죠? 예. 조약하면서. 그렇지, 무려 뭐냐면, 전국권의 무상 3억 달러의 5분질에 해당하는 돈을 받은 게 뭐예요. 예.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보면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졸속 무능, 그 다음에 굴욕, 그 다음에 매판 매국의 결정체로서 전 세계 외교사에 대해서 기록돼야 될 사안이다. 그래서 이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다시 재협상하자는 얘기도 좀 있습니다만 바로 50년 전에 선배들께서 바로 이 허탈한 마음을 담아서 그 당시 유행했었던 노래 하기 전에 보고 싶은 얼굴을 지금 불렀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오늘 정리를 이제부터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마디로 아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유무상 합쳐서 5억 달러야. 네.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대단한 거 했다는데 네. 더 받을 거 못 받은 거죠. 네. 돈에 받는 돈의 성격도 못 규정했죠. 네. 그다음에 이른바 패키지 퉁치기 해가지고 지금 피해자들이 뭐냐면 그 개인 청구권까지도 어렵게 만들어 놨죠. 예.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자체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그것만 봅시다. 이때 뭐죠? 이거 외에도 차관 외에도 기술 공여라든지 또는 이제 그 기자재들 제품들이 오잖아요. 공업 제품이 오는데 일본 제품이 들어오죠. 그렇죠. 그다가 6,600만 달러에서 일본 기업이 한반도 진출되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뭐냐면 한일협정이 65년이 됐잖아요. 그다음에 1993년까지 그러면 약 보면 한 28년 정도잖아요. 이때 동안 뭐냐면 일본이 벌어들인 돈, 우리가 흔히 말해서 한국으로서 무역 욕조라고 하죠. 역조. 네네. 1,000억 달러가 뭐지? 넘어요. 우리 무상 2억 달러 받고 합쳐서 5억 달러, 유무상 합쳐서 5억 달러 받았을 때 1,000억 달러 뭡니까? 무려 뭐냐면
엄청난 게 투자 금액, 일본은 그 투자 금액의 300배 이상을 거둬들인 거예요. 예. 누가 조국 군대 합니까? 일본의 선진조국 창제에 우리의 뼈마대가 휘어진 거죠. 네. 그러면서 대일 오전도가 매우 심화됐었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가 그렇게 해서 약간의 무리가 있었지만 결국은 그 돈으로 조국 군대를 일으켰다라는 것은 다 허상이었다. 이 모든 사실을 놓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아, 됐고. 네, 됐고. 내가 그냥 고속도로 냈잖아. 네. 이런 식의 얘기는 역사까지 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몇 년 뒤에는 그런 우리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보냈습니다. 베트남 전쟁 그것도 예, 또 명분 없는 아직도, 전쟁으로 예, 이렇게 문제가 많죠. 예, 보냈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이 보고 싶은 얼굴 불렀던 이유가 다 그 당시 한일협정에 반대했었던 선배들이 이 허탈한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어서 그렇죠. 그때 뭐 운동권 가요도 없었으니까 이 노래를 이렇게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불렀던 거고요. 지금 기분으로는 뭐 홀로 아리랑이라도 부르고 싶은 기분입니다만 이 과정을 네. 오늘 위안부 문제 놓고 미국이 개입하고 있죠. 한국, 일본. 근데 예. 갑자기 아베하고 박근혜 그 사이가 나쁜데 갑자기 막 좋아지려고 하고 있죠. 네. 막 그래서 뭐 유네스코 할 때도 뭐 합의가 되고 있죠. 예. 이런 것에서 제가 때 이 역사를 한번 기억하고 다시 오늘 한번 보라는 뜻에서 좀 이렇게 풀을 잡았어요. 그렇군요. 대한민국이 일본의 식민지라고 하는 그런 시각, 그것도 지나친 바가 뭐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한일협정의 이런 와중에는 그 미국의 의도대로 흘러갔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충실한 주연 배우로 바로 대한민국 군사정부가 활약을 했다. 이렇게 감독의 지지에 세상에 따라서 이렇게 된 셈이 되었어요. 예, 씁쓸합니다만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